나는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내 아이를 가졌잖아.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 잔혹한 고백이 내 5년간의 지옥을 끝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저 임신 때문에 선택받았을 뿐이라는 걸. 하지만 남편은 몰랐죠. 5년 동안 그가 나를 무시하는 사이 나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2015년 3월 중순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39살의 나, 김미영. 일주일 후 결혼식을 앞두고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대 후반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라 더욱 간절했고 7개월째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같은 나이인 정민우, 회사에서 만나 2년간 교제하다가 1년간 헤어져 있던 사이였어요.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우연한 재회였는데 재회한 지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임신, 그리고 결혼 모든 게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지만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민호의 자취방에서 함께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위해서였는데 평소 깔끔한 성격인 그답게 짐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이 상자는 뭐가 들어있어? 꽤 무거운데? 책상 아래쪽에 있던 갈색 박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박스를 열어보더니 책들이 나왔어요. 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책들이었는데 버리지 않고 여기에 담아뒀었나 보다. 그런데 책들 사이에서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가 눈에 띄었어요. 마침 민호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는 민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헤어져 있던 그 1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는지. 마음속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2014년 5월 15일 오늘 선희와 처음 점심을 함께 했다. 7살 연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남편이 선원이라 거의 집에 없다고 한다. 나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선이, 그게 누구지? 남편이 선원이라고? 이건 유부녀 얘기잖아요. 손이 덜덜 계속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5월 20일 선희가 임신 중이라고 했다. 요즘 입덧이 심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매일 차로 출퇴근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5월 25일 오늘은 선희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내 원룸에서 저녁을 함께 해먹었다.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 맛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똑같았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 연애 이탈리아 여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 일기였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유부녀와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6월 3일 선희와 함께 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이곳에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촛불 아래에서 바라본 그녀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지난주에 민호가 나를 데려간 곳이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때 그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했는지. 여기 분위기 정말 좋지. 내가 정말 아끼는 장소야. 특별한 사람하고만 오는 곳이거든. 특별한 사람과만 온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여자와 와봤던 곳이었네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였던 거예요. 일기를 더 읽어 나갈수록 현실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6월 10일 선희가 좋아한다던 딸기를 한 박스 사서 깜짝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임신 중이라 단 딸기를 찾아다닌 보람이 있었다. 6월 15일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준호,
여자아이는 서연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제안했더니 선이도 정말 좋은 이름이라며 기뻐했다.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잠깐, 준호, 서연? 그 이름들은 며칠 전 민호가 내 뱃속 아이를 위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우리 아기 이름 미리 생각해봤어. 남자아이면 준호, 여자아이면 서연이 어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지은 거야. 그날 밤 민호가 얼마나 진지하고 애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는지. 그런데 그 이름들을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지어놨다니요. 뱃속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7개월 된 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자라고 있었는데 아빠가 될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일기를 더 읽고 싶었어요.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6월 20일. 선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이 한 달간 원양어선을 타러 나간다고 해서 절호의 기회다. 프러포즈용 반지도 미리 준비해뒀다. 6월 28일. 제주도에서 선이와 함께 본 일몰이 정말 아름다웠다. 용기를 내서 고백했지만 그녀는 유부녀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프러포즈용 반지까지 준비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관계였네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월 30일. 선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내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민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나는 급하게 일기장을 덮고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미영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기에서 본 그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임신 7개월인 상황에서 파혼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응. 무슨 얘기인데? 목소리가 왜 이래?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날 저녁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저녁 시간. 민호가 내 집으로 왔어요. 평소와 다른 나의 진지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가방에서 그 일기장을 꺼냈어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민호의 첫 반응은 해명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었어요. 그 반응만 봐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어제 친이가 아, 우연히 봤어요. 선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회사 동료였어. 우리가 헤어져 있을 때 잠깐 만난 사람이야. 잠깐이 5개월이에요. 여기 보면 거의 매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기장을 펼쳐서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기 봐요. 오늘도 선이와 함께 저녁을 해먹었다.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 이게 동료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 선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프러포즈용 반지도 준비했다. 동료한테 프러포즈를 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극자원 복잡한 상황이었어. 복잡한 상황? 유부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불륜이 아니야. 그 사람 남편이 거의 집에 없었고 사실상 별거 상태였어. 별거 상태라고요? 그럼 더 심각한 관계였다는 얘기네요. 그럼 당신이 그 아이 아빠예요?
임신한 유부녀와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냈으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그 아이 아빠 아니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일기를 보면 명백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선희와 함께 보낸 오늘 밤이 너무 소중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다. 이것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쓴 거야.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뭐죠? 응, 연구이사인데. 왜? 일기에 보니까 선이라는 사람 생년월일이 1987년 9월 24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우연이라고 할 건가요? 집 비밀번호를 그 여자 생일로 해놓고? 미영아. 그건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죠. 나와 결혼하면서도 마음은 그 여자한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죠? 오랜 침묵 끝에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좋아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유부녀였고 결국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었어. 그래서 끝난 거야. 드디어 인정했네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여자의 대체품인가요? 대체품이 아니야. 너는 내 아이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야. 내 아이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임신했기 때문에 소중한 거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는 사랑받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배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었어요. 지금 와서 모든 걸 엎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 이제부터는 정말 나만 사랑해주세요. 그 여자는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당연하지.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 민호의 약속을 믿기로 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직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말,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파혼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어요. 민호도 앞으로는 정말 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하지만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데이트 장소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내가 정말 좋은 곳들 알고 있어. 민호가 보여준 여행 팸플릿을 보는데 그곳들이 모두 일기에 등장했던 장소들이었어요. 제주도 카멜리아힐. 선희와 함께 본 동백꽃이 정말 아름다웠다. 부산 해운대 선희와 함께 본 일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경주 불국사 선희와 함께 걸은 그 길이 마치 꿈 같았다. 여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왜? 여기 정말 좋은 곳들인데. 내가 직접 가봐서 아는 곳이야. 직접 가봐서 안다고요? 그럼 그 여자와 함께 가봤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는 외식할 때였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 내가 아는 정말 맛있는 파스타집이 있어. 그곳 역시 일기에 나온 곳이었어요. 선희와 함께 먹은 크림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다. 다른 곳으로 가요. 왜 자꾸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래? 내가 추천하는 곳들이 다 검증된 맛집인데. 검증된 맛집이 아니라 그 여자와의 추억이 있는 곳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아이 이름 문제였습니다. 준호나 서연이 말고 다른 이름도 생각해 볼까요? 왜? 이 이름들 정말 예쁘잖아.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서 지은 건데. 오랫동안 고심해서 지었다고요? 이미 다른 여자와 지어놓은 이름을. 네 번째는 집 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흔적들이었어요. 책장에 꽂혀 있는 요리책, 선희가 추천해준 레시피북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마그넷, 제주도 여행 기념품이었는데
일기에 나온 그 여행에서 산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누구한테서 연락 오나요? 응, 아무도.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살짝 봤는데 삭제된 메시지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뱃속 아이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2015년 11월 15일,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 2시 30분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겪는 고통이라 무서웠지만 곧 만날 아이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보, 진통이 시작됐어요. 민호를 깨웠지만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흔들어 깨우니 비몽사몽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응, 뭐라고? 진통이 시작됐다고요. 병원 가야 해요. 아, 지금 몇 시인데? 시계를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19 불러서 가면 되잖아. 나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119요? 여보, 제발요. 첫 아이인데 혼자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가. 나는 정말 못 일어나겠어. 그러더니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 혼자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혼자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민호는 2시간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분만실에서 12시간 동안 진통을 겪는 동안 민호는 옆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는데도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보, 손 좀 잡아주세요. 응, 응. 대답은 하면서도 여전히 게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간호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나 봐요. 다른 산모들의 남편들은 모두 아내 손을 잡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내 남편만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후 건강 3.2kg의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쁜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기쁘게 말씀해 주셨지만 민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게임을 끄지도 않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소중한 순간에도 게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에도 민호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신생아 돌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는 법 배워볼까요? 그런 건 내가 더 잘하잖아. 나는 서툴러서. 그날 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출산 후 3일째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여보, 퇴원 준비 다 됐어요. 그래. 나는 회사 가야 되니까 택시 타고 와. 퇴원하는 날도 혼자 집에 와야 했어요. 갓난아기와 출산 후 몸조리가 필요한 산모를 혼자 보내는 남편이 어디 있나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모르겠어. 병원에 전화해봐. 기저귀 좀 갈아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내가 해. 밤중 수유 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안 자? 모든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었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신생아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2~3시간씩밖에 잠을 못 잤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누구한테서 연락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회사 동료라고 저장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준호가 벌써 돌이 다 되어가네요. 시간 나면 한번 보러 와주세요. 준호? 우리 아들 이름이 준호인데
설마 그 여자도 아들을 낳아서 같은 이름을 지은 건가요? 그리고 보러 와달라는 건 뭐죠? 혹시 민호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빠인 건 아닐까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출산 후 2달이 지났지만 민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아들이 울어도 모른 척, 기저귀가 더러워져도 모른 척, 밤중 수유도 모른 척이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2월 어느 날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지금. 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제발요. 정말 응급 상황 같아요. 응급하면 119에 전화해. 나는 지각하면 큰일 나. 그러더니 정말로 출근해 버렸어요. 급하게 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맹장염이래요.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요. 그래. 수고해. 나는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수고하라고요? 수술하러 가는 아내한테 수고하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나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회복 기간 동안 민호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퇴원하면 집에서 봐. 퇴원할 때도 혼자였어요. 수술 부위가 아직 아픈데 무거운 가방을 혼자 들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술 잘 됐어. 네, 그래. 다행이네. 저녁 뭐 해 먹지? 저녁을 해달라고요? 방금 수술하고 온 사람에게? 그럼 배달시켜 먹자. 내가 전화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꿨어요. 검은 실루엣의 여자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 여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민호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은 선명했어요. 선이야, 오늘도 왔구나. 민호가 그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안아주는 장면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후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보이시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민호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휴대폰을 확인했고 가끔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야. 항상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나는 계속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아들 준호도 점점 자라면서 아빠의 무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줘? 아빠가 일이 바쁘셔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결혼 5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하지만 기념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도, 내 생일도, 심지어 아들 생일까지 모두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아들 준호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는 들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아빠한테 케이크 사달라고 해줘. 민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주말인데도 늦잠을 자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준호 생일이에요. 응. 아, 그래.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다시 자려고 했어요. 케이크라도 사러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좀 더 자고.
결국 혼자 준호를 데리고 케이크를 사러 나갔어요. 아이는 계속 아빠를 기다렸지만 민호는 저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민호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아빠, 오늘 내 생일이야. 준호가 달려가서 안겼지만 민호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래. 아빠는 피곤하니까 내일 놀아줄게. 그러더니 바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5년간 꾹꾹 눌러온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압축되어 있던 스프링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처럼요. 침실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민호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왜?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자. 이혼해. 민호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참아왔어요. 더 이상은 한순간도 못 견디겠어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못 견디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니, 사랑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요. 그냥 의무감으로 살고 있다는 걸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랑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매달 돈도 벌어다 주는데. 돈요? 돈이 사랑인가요? 그때 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아픈 아내 병원에 혼자 가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출산할 때 개임하는 게 사랑인가요? 맹장염 수술하는 날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들 생일 잊어버리는 게 사랑인가요? 결혼기념일 챙기지 않는 게 사랑인가요? 아내가 울어도 TV만 보는 게 사랑인가요?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민호가 화를 내며 비웃듯이 던진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그 일기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의부증에 시달리는 거야? 정말 답답하다. 의부증이라고요? 일부증이요? 제가 언제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다고 했나요? 그럼 뭐야? 맨날 의심하고 삐치고 완전히 정신병자 같다니까. 정신병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내 머릿속에서 딸칵하고 스위치가 켜졌어요. 침실로 달려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그 일기장을 꺼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러나 절대 버릴 수 없었던 증거품이었죠. 일기장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선희와 함께한 오늘 밤이 너무 행복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이런 완벽한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다. 이것도 짝사랑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쓴 거고. 그냥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다른 페이지를 펼쳐서 더욱 큰 소리로 읽었어요. 선희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그 바보 같은 선원 남편보다 100배는 더 잘해줄 자신이 있다. 선희와 아이, 그리고 나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그냥이에요? 그만해. 제발. 민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절규하듯 읽어나갔어요. 선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혹시, 아니 분명히 내 아이일 것이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확실하다. 언젠가는 DNA 검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리고 선희와 내 아이를 데려와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 그 순간 민호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말할게. 그래, 만났어.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드디어 나왔네요. 결국 모든 걸 인정했네요.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저한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이미 결혼했는데. 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예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심장을 완전히 박살내는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민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너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유부녀였고, 너는 마침 내 아이를 가졌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했다고요? 5년 동안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며 살았어. 너와 있을 때도, 너와 잠들 때도, 심지어 너가 아이 낳을 때도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뿐이었다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5년 동안 의심만 했던 모든 일들이 마침내 명확해졌거든요. 민호의 잔혹한 고백 이후 몇 초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5년 전에 무력했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녹음 중이었거든요.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몰래 의뢰했던 사립탐정 보고서예요. 민호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사립탐정이라고? 네.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했어요. 봉투에서 두꺼운 사진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봐요. 당신이 그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에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의 모든 기록이 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 여자아이의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예요. 99.9% 일치래요. 축하해요. 당신은 두 아이의 아빠네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소장이에요. 벌써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준비해뒀거든요. 이혼 소장?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 때문에 당신은 100% 유책 배우자가 돼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고 위자료도 줘야 될 거예요. 민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저 3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월 5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당신보다 더 많네요. 그리고 이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이미 계약했어요. 준호와 저만의 새 집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바보로 알고 무시하고 속이는 동안 저는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소장을 민호 앞에 던져주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법정에서 만나요. 그렇게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민호는 위자료 8천만 원과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나는 그 여자 남편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사진들과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민호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말이에요. 그 여자의 남편은 선원이었는데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선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여자는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어요. 더군다나 민호와의 불륜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지면서 그 여자는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거든요. 기혼자가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함께 말이에요. 민호는 징계해고 당했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었지만 둘 다 무직에 아이까지 둘이나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얼마 후 들은 소식으로는 그 여자가 생활을 견디지 못해 민호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민호는 혼자 남겨져서 양육비 때문에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던 게 고작 이 정도였네요.
반면 나는 준호와 함께 행복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좋은 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준호까지 아껴주는 분이에요. 민호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와 함께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거짓 사랑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뜨겁게.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존중과 진심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